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굳어가지고 오시기가 불편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그 10가지 원칙을 소개할 건데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다시 되새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또 내가 미처 모르는 게 있었다 하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를 찍은 캐리커처입니다. 아는 분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만들어 주셔서 보내주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제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어떤 건지, 어떤 치료제를 내가 치료받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병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치료가 더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치료 방법,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경과를 밟아갈 것인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받는 치료를 잘 알기가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되겠느냐? 어떤 분들은 의학 서적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전문가들처럼 의학 지식을 깨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나눠주고 있는 안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 같은 것들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웹사이트, 특히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글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하고, 또 리플렛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충분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내용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는데 그 인용된 출처가 분명한 것,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의학 잡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인용했다라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글이 올라오는 거는 일종의 선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떠한 내용이 본인한테는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맞지만 본인한테는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밴드나 아니면 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 올라와 있는 글이 대부분 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증상이 심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 해서 불안해하고, 나도 또 수술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불안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차가 항상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염증성 장질환 발생 원인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무조건 수술을 받게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 다음에 저잔산 음식을 먹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십이장염, 일반장염, 기항성 대장염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이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답은 지금 말씀드린 대답하신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약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약물 수능도를 높여야 돼 있어요. 약물 수능도라는 게 뭐냐면, 약을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을 이제 약물 수능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약을 잘 먹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삼키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두렵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오히려 컨디션이 저하된다, 그리고 나는 혼자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섭다, 아니면 임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약이 해로운 거 아니냐, 또 직장을 다니니까 바빠서 못 먹는다, 아니면 난 벌써 지금 몇 년째 앓고 있는데 이 약 먹는 거 약만 쳐다봐도 지겹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아니면
나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굳이 약을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배체대장염에 대한 약은 스테로이드나 뭐 해열제, 진통제처럼 약을 먹으면 한 번, 두 번 먹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또 안 먹으면 바로 없어지고 그런 약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그 누적된 효과가 본인의 병의 경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 며칠 안 먹었다고 병이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게 누적이 돼서 계속 오래되면 결국 염증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치료를 잘 유지한 사람에 비해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발할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증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은 어떠한 약이든 꾸준하게 잘 써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가 되어 있고요. 특히 관액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치료를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이 관액을 오래 유지하고 재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금연은 이제 외래에서 하도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담배를 피면은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의 점막 투각성, 우리 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장 점막 투과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담배를 피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요. 면역 반응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염증성 장질환은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없어지는 병이고요. 장 점막 투과성이 올라가는 병이고 면역 반응이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 이 담배가 다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되고요. 실제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보다 수술하게 될 확률이 몇 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담배를 피고 있다면 질환에 상관없이 모두 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음식관리입니다. 음식관리는 맵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절제하고 그 다음에 활성기 지금 현재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잔사 시기를 통해서 장에 자극이나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관액이는 식사를 잘 유지하는 게 좋은데 또 너무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을 많이 보면 물론 염증성 장질환이 심하면 이제 체중이 빠지게 되지만 반대로 비만이 되거나 과체중이 되면 그 비만이 되는 것 자체가 염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인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증 환자분들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좋다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살이 조금씩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게 자기의 표준 체중을 벗어나도록 체중이 느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에 대한 관리를 항상 신경 써야 돼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도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끔 검사하는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증상이 심한 활성기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관액기 때는 특별히 제한할 음식은 따로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나는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또 가급적 골고루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습관 5번째 생활 습관은 원칙은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인데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 복통설사를 하게 되고 또 영양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기 때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애 증상으로 관절이 아픈다든지 또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사용하면 뼈의 단단함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활성기 때는 격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아령, 그 다음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만약에 관절이 아픈 분들은 요가처럼 정적인 운동이나 아니 물속에서 천천히 걷는 거, 뭐 수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운동들이 많이 추천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악기 때는 운동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운동도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운동을 하면 이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도 좋아집니다. 아까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병의 경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운동을 열심히 잘하면 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병의 경과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연구들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해서 그런 결과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또 음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이제 신문 기사들에서 많이 보시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루에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연구에서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먹으니까 오히려 심장 질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염증성 장질환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어떤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레드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2주 동안 매일 먹었더니 장 투과성이 오히려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아까도 담배를 피우면 장 투과성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장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은 장에 염증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도 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라면 그냥 어울릴 수 있는 한 잔 정도 놓고 그냥 조금씩 마시는 정도로 만족해 하시고 일부러 한 잔을 억지로 매일 마시면 건강에 좋을 테니까 마셔야 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사나 복통 증사가 악화되는 경우는 술 마시고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외래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운동하고 금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6번째 원칙은 어떠한 원인이 본인한테 증상을 악화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악화된다고 하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생리 주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생리가 가까워지면 복통이 같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계절을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겨울만 되면 안 좋아져. 어떤 사람은 봄에 되면 안 좋아져. 이런 식으로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염 진통제 중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근육이나 관절 아프고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먹는 해열제 소염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용하면은 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 그 설명서에 보면 그런 장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한두 번 먹는다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장기 복용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고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시고요. 항생제도 보면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항생제를 먹어서 오히려 장염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항생제도 최소화해서 드시도록 하는 거고요. 또 감기 걸리면 악화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음식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생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가끔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외래 오시면 저희가 대변 검사 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변 검사한 원인이 세균 장염 중에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이상하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변에서 이 균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진단이 나오고 치료도 비교적 이걸 치료하는 항생제를 쓰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떨 때 안 좋아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병과 오래 지내다 보면 패턴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식사일기나 증상일기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쭉 기록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을 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정신과 상담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럴 때 환자분들에게 정신과 선생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 이상은 대부분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저희들의 인식이 정신과를 다니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예전에는 소위 말해 그냥 미친 사람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신과 선생님들도 얘기하는데 이제 정신과 상담 받고 치료하는 질환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듯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해결을 보고 또 다시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정신과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좋겠고요. 또 염증성 장질환처럼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긴 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정신적으로 누구나 다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극복하는 것이 자기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이런 질환을 오래 앓으면 이제 스트레스에도 취약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불안, 우울 정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약 45% 정도가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다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치료를 요하든 간에 누구나 그런 증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질환을 앓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또는 본인 스스로 그냥 힘내자 할 수 있다 같은 그냥 그런 말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우울감 호소하는 주위 환자분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 식의 말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수면이 부족이 되면 질환이 좀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걸 면역학적으로 수면 부족이 되면 면역학적으로 이제 많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충분히 이 질환을 치료하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정신과 진료를 겁내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 정신과를 진료를 보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학교 직장에 적응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진료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병이 좀 악화돼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결석이나 아니면 이제 결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치가 아무래도 보이죠. 그리고 수업에 빠지면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역시 눈치가 보이고 그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알려야 됩니다. 담당 선생님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리고 또 회사나 직장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관이 전혀 없고 요새는 그쪽이 오히려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한테 차라리 알리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그 다음에 동료, 회사 동료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해서 신체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 염증성 장질환 이런 거는 이제 밖으로 표가 안 나니까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에서 피해야 될 것들을 본인이 알아야 되고 또 일과 중에 약 먹는 것을 창피하고 이제 숨어서 먹으려다 보니까 이제 못 먹고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최근에는 이제 약도 여러 번 나눠 먹지 않고 가급적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알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 거냐는 결국은 본인 판단에 따르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가급적 믿을 수 있는 동료나 친구한테는 차라리 미리 밝혀놓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술 문제도 걸리고요. 예, 진료로 인한 휴가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서 적응하는 방법을 다 다르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가급적 이런 경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진료를 활성화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사에 휴가를 내지 않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는 거죠. 주위에서 사정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9번째 원칙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의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돈만 알고 환자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측면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뉴스나 신문 기사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자꾸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기대 수명도 OECD보다 훨씬 평균보다 상회하고요.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기구 측면에서도 CT나 MRI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진료비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세계에서 배우러 옵니다. 아직도 배우러 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도가 잘 돼 있고 진료 수준도 많이 높다. 근데 이제 수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진료 건수, 진료 1인당 진료 환자의 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진에 대해서 신뢰감을 좀 갖고 치료받는 게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나를 잘 생각해주고 있고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의사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잠깐 몇 분 진료를 보는 게 이제 의사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물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경우, 이 치료가 어렵거나 뭔가 완전히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 그런 환자분들을 따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의사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외래가 끝나면 치료가 잘 아직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본인이 해당되는 내시경 사진이나 검사 결과, 증상 이런 것들을 여러 과 선생님들이 같이 봐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 이게 뭐냐면 염증성 장질환은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픈 게 내 인생의 이 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앞으로 20대 같으면 앞으로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잠깐 좀 안 좋은 걸 가지고 좌절해야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김원호 선생님 다 아시는 분이죠. 예, 김원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염증성 장질환은 병을 벗삼아 잘 달래가며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느 정도
병을 친구 삼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또 힘든 시기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증상이 없다고 좋다고 해도 좋든 나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정신건강 관리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치료에 잘 따라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 마지막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는 개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점점점 좋은 약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약이 나오지 않아서 치료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년 1, 2년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완치까지는 아니라도 완치에 근접하는 약들이 아마 계속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